트럼프 대통령을 겨눈 세 번째 총선과 미국 정치의 균열 소리에 대해 알아본다. 2026년 4월 25일 밤, 워싱턴의 공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온했다. 미국 정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수도 워싱턴은 늘 그렇듯 권력과 언론, 이미지와 메시지가 교차하는 공간이었고,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이 열리던 그날. 밤 역시 외견상으로는 전형적인 미국 정치 행사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조명이 밝게 켜진 행사장, 정장을 차려입은 참석자들, 경호 인력의 치밀한 동선 통제,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등장, 그리고 언제나처럼 카메라 셔터와 정치적 농담, 은근한 긴장이 뒤섞인 분위기. 그러나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현대 미국 사회가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던 폭력성과 분열, 그리고 한 인물을 둘러싼 극단적 찬반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울린 총성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충돌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또 하나의 명백한 테러 시도였고, 동시에 미국 정치가 얼마나 깊은 균열 속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행사장 인근에서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다. 그 소리는 단 몇 초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끊어놓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총성이 들리는 순간 행사장의 질서는 본능적 공포에 의해 해체되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지체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둘러쌌고, 훈련된 동작으로 그들을 행사장 밖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정교한 의전과 상징, 언론을 위한 연출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삽시간에 생존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참석자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고, 행사장 주위의 보안 요원들은 총기를 꺼내들고 사방을 경계했다. 방금 전까지 농담과 박수가 오가던 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 질서정연한 혼란으로 뒤바뀌었다. 이 사건이 특히 중대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것이 단지 유명 정치인을 겨눈 공격이 아니라 현직 미국 대통령을 직접 노린 암살 시도라는 점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2024년 대선 기간 중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바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골프장에서 또 한 차례 총격 테러 미수 사건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그 두 사건에 이은 세 번째 암살 시도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이번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그것도 워싱턴 중심부의 고도 경호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개인적 위험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체계와 민주주의의 안정성 자체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으로 확인됐다. 그는 무장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있던 워싱턴 힐튼 호텔의 보안 검색대를 향해 전력 질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에 설치된 검색대는 대통령 경호 목적 행사 특성상 일반적인 보안 수준을 훨씬 웃도는 다중 검문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성이 산탄총 등으로 무장한 채 그 지점을 돌파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충동 범행이라기보다 적어도 일정한 목적성과 사전 준비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권총을 꺼내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졌고,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보안 요원 한 명이 맞았다. 다행히도 그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재합 체포되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벌어진 일은 대통령 경호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고 즉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조차 뚫릴 뻔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남긴 불안은 결코 작지 않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목, 그것도 가장 민감한 고위급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도 치명적이었다. 행사장 내부의 혼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정치인, 기자, 외교 인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 대부분은 미국 공적 공간에서 총기 사건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직접 마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가족이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방금 본 것이 실제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을 것이다. 백악관 기자단의 연례만찬은 원래 미국 정치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지만 그날 밤 그 장소는 미국 정치가 처한 위험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무대로 변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약 47분 뒤인 밤 9시 17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총격범은 체포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자신과 영부인, 부통령, 모든 국무위원이 무사하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 확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협을 받는 사건 직후 무엇을 얼마나 빠르게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는 곧 전국의 방향과 여론의 초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공포의 순간 이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 확인과 안정의 메시지이며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정치적 언어로 빠르게 선점하려 했다. 그는 나아가 용의자가 보안 검색대를 돌파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체포된 용의자의 얼굴 사진까지 직접 공개했다. 이 대목은 트럼프 특유의 정치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보안과 수사 절차를 이유로 보다 절제된 커뮤니케이션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는 사건을 통제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다. 그는 위협을 받은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사건을 자신의 리더십, 결단, 생존, 그리고 국가적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연출가의 위치에 선다. CCTV와 용의자 사진의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나는 공격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국가는 즉각 반응했고 적은 제압되었다.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의 중심에서 직접 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신속한 대처를 치하하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짜 정치적 여파는 그의 다음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세 번째 반복된 암살 시도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려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역사적 위인들이 겪은 비극의 연장선상에 놓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공격의 부당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링컨은 미국 통합과 노예 해방의 상징이며 동시에 암살된 대통령이라는 비극적 이미지로 기억된다. 트럼프가 이런 인물을 소환한 것은 자신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거대한 업적의 중심에 선 인물로 위치시키려는 의식적 수사였다. 그는 다소 쑥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이 많은 일을 해냈고 수년간 조롱거리로 여겨졌던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내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나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소회가 아니다. 트럼프 정치의 핵심 서사는 언제나 나 개인과 미국 국가를 밀접하게 결합하는 데 있다. 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곧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격이며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적인 생존이 아니라 국가적 사명의 지속이라는 식의 서사가 형성된다. 이처럼 그는 폭력의 표적이 된 자신을 희생자에만 머물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국가 재건의 사명을 짊어진 전사 혹은 역사적 지도자로 재해석하려 한다. 이러한 화법은 2024년 7월 버틀러
유세 총격 당시와도 연결된다. 그때 트럼프는 총격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 파이트를 외쳤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강렬하게 확산되었다. 정치적 메시지는 때로 수백 개의 연설문보다 한 장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피 흘리는 얼굴, 들어올린 주먹, 투쟁의 구호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대 진영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영웅화된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했지만 대중 정치에서 이미지의 힘은 부정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자신을 향한 폭력을 정치적 파괴로만 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층 결집과 리더십 재구축의 자산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앞선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다시 언급한 뒤 오늘 저녁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중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통합과 평화의 메시지다. 실제로 국가 지도자가 암살 위협을 받은 직후 국민적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메시지조차도 자신이 반복적으로 공격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그는 통합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이 시대 분열의 가장 극적인 희생양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트럼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다. 그는 화해를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성을 잃지 않는다. 위기를 봉합하려 하면서도 그 위기의 서사적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선은 매우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충격과 안도일 것이다. 대통령과 영부인, 부통령, 주요 강요가 무사했고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긴급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곧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통령을 향한 세 번째 암살 시도, 그것도 가장 엄격한 보안 체계가 작동해야 할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도적 신뢰에 상처를 남긴다. 경호 실패냐 아니면 경호 성공이냐 하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고 즉시 대피했으므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장한 용의자가 대통령과 같은 공간을 겨냥한 행사장 입구까지 돌진하도록 만든 허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 사회는 이 두 평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범인의 정체성과 동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그의 단독 범행, 즉 론 울프형 범죄로 보는 것 같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매우 계산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사건 직후 섣불리 외국 정부나 특정 세력을 배후로 지목한다면 불안과 보복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반대로 연관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며 즉각적인 지정학적 공포 확산은 차단하되 자신이 추진하는 대외 정책, 특히 이란과의 전쟁 혹은 대립 구도에서의 정당성은 약화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테러 시도를 안보 위협의 사례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정책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용의자의 이력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를 졸업하고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대중은 총격범을 비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인물로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의 정치 폭력은 종종 그런 단순한 틀로 설명되지 않는다. 고학력자일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던 개인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는다. 폭력은 이제 사회 바깥의 괴물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기능하던 개인이 어느 순간 극단화되어 표출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다. 총기 접근성, 정치적 극단화, 온라인 급진화, 고립감, 음모론 생태계, 분노의 일상화가 결합할 때 예상 밖의 인물이 돌연 치명적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CNN은 용의자가 사건 당일 만찬이 열린 호텔의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CBS 등은 그가 만찬장 인근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뒷방에서 장총을 조립한 뒤 로비의 검색대를 향해 돌진하다 저지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더욱 계획적인 범행의 성격을 띈다. 그는 단지 행사장 주변을 배회하다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호텔 투숙을 통해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 시점과 접근 경로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호텔이라는 공간은 공공성과 사적 체류가 결합된 장소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 투숙객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눈에 덜 띄는 위장막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총기를 조립했다는 정황은 그가 검색과 추적을 피하면서도 실제 행동 직전까지 무장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호 당국이 앞으로 행사장 주변의 투숙객, 서비스 인력, 백오브하우스 공간까지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다.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총격 및 무기 소지 등 2개 혐의로 기소되어 27일 기소인부 절차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 수사는 FBI 대테러 부서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사법수사 체계가 이런 사건을 단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을 노린 공격은 곧 연방 차원의 대테러 사안이며 국내 정치폭력의 한 유형이자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뤄진다. 이는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세력은 개별 범죄를 넘어 체제 위협의 문제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의 대응과는 별개로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정치 문화의 심각한 병리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서사를 재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는 첫 번째 총격에서 생존한 뒤 자신을 신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살려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적 상징과 정치적 사명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운명, 기독교적 가치, 국가적 재건을 서로 긴밀히 연결해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트럼프는 이 세계관 속에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선택된 지도자에 가까운 위치를 점해왔다. 따라서 세 번째 암살 시도는 그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성과 정당성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는 살아남을 때마다 더 강한 상징성을 획득하고 그 상징성은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사실 이상의 정서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런 식의 영웅화가 오히려 미국 정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할 것이다. 한 인물을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그를 둘러싼 폭력을 종교적 혹은 역사적 소명서사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제도와 절차, 권력 분산, 공적 검증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분열된 시대에는 사람들은 제도보다 인물을 좇고 논증보다 감정에 반응하며 복잡한 현실보다 상징적 장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는 그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체현한 정치인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테러 시도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가 인물 중심 정치와 극단적 매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왜 트럼프인가라는 물음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답은 간단하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지지와
가장 강한 반대를 동시에 불러오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트럼프가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단지 유명해서가 아니다. 그는 미국 사회 내부의 거의 모든 갈등축을 자신의 인물 안으로 끌어들인 정치인이다. 이민, 인종, 언론, 법치, 종교, 외교, 전쟁, 경제 불안, 산업 쇠퇴, 엘리트 혐오, 문화 전쟁이 모두 그를 둘러싼 논쟁 안에서 증폭된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쇠락한 미국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러한 극단적 상징성은 지지와 반대 모두를 비정상적으로 과열시킨다. 결국 누군가에게 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정치가 타협과 경쟁의 영역을 넘어 선악과 생존의 영역으로 변질될 때 폭력은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등장한다. 트럼프가 링컨을 언급한 장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자신이 미국 역사에서 크게 사랑받고 크게 증오받는 인물의 계보에 들어있다고 선언하는 행위였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가장 첨예한 내전의 한복판에 있었고 결국 암살당했다. 트럼프가 자신을 그와 같은 역사적 위험 속에 놓인 존재로 묘사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갈등을 단순한 정당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둘러싼 대서사로 끌어올린다. 이때 현실 정치의 세부 쟁점들은 후경으로 밀려나고 전면에는 역사를 바꾸려는 지도자와 그를 막으려는 세력이라는 극적 구도가 부상한다. 이런 구도는 대중에게 강한 흡입력을 지니지만 동시에 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힘도 갖는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건 이후 다시금 혐오의 언어와 정치 폭력의 관계를 점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미국 정치는 상대 진영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의 적, 민주주의의 적, 문명의 적으로 묘사하는 언어에 익숙해져 왔다. 언론 환경은 파편화되었고 소셜미디어는 분노를 증폭시키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치적 극단을 일상화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와 적개심을 이용하는 전략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상대를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서가 누적되어 왔다. 물론 언어와 폭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적 담론이 인간적 존중과 정치적 절제를 이룰수록 폭력의 문턱은 낮아진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총격범 개인의 동기와 정신 상태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정치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성찰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이 마음을 다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길 바란다고 한 말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 또한 미국의 갈등을 날카롭게 증폭시키는 언어를 자주 사용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종종 이런 모순 위에서 작동한다. 갈등을 키운 인물이 통합을 말하고 분열의 상징이 된 인물이 평화를 호소한다.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만이 아니라 그 발언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에게 정치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우고 최소한의 언어적 절제와 제도 존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선전 소재가 되어 상대를 악마화하는 도구로 소비된다면 미국 정치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암살 시도는 언제나 국가에 특별한 상처를 남긴다. 그것은 단순히 최고 권력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국민이 공유하는 정치 질서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선거와 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고 교체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총구를 통해 그 질서를 우회하려 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노린 총격은 특정 정치인 개인에 대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민을 향한 협박이기도 하다. 정치적 불만은 투표나 설득이 아니라
폭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형식은 남더라도 본질이 훼손된다. 미국은 이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등 여러 상징적 인물에 대한 암살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적 기억은 이번 사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보안 검색대를 향한 돌진이라는 방식이다. 이는 은밀한 저격이나 원거리 사격이 아니라 물리적 경계 그 자체를 부수려는 행위다. 상징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하려는 시도이며 국가가 설정한 안전선과 질서를 무력으로 부정하는 장면이다. 총을 든 개인이 검색대를 향해 달려드는 그 몇 초는 현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압축한다. 무기의 접근성, 불만의 극단화, 자기 파괴적 행동을 감행할 정도의 결단, 그리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한 인물의 몸짓으로 응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또 하나의 총기 사건으로 축소될 수 없다. 그것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긴장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징후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역시 그의 정치적 본능을 잘 보여준다. 그는 공포나 충격에 압도된 희생자의 모습보다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다. 신속한 SNS 메시지, 용의자 관련 영상 공개, 직접 기자회견, 역사적 인물 소환, 통합 호소와 자기 업적 강조까지 모든 요소는 그의 익숙한 정치적 문법 안에 놓여 있다. 그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비판자들은 이를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으로 비친다. 즉 트럼프는 사건을 해석하는 주도권을 결코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순간조차 그는 자신을 해석의 주체로 위치시킨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의 본질 중 하나다. 향후 미국 정가에서는 여러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경호 체계 점검, 행사장 보안 매뉴얼 강화, 호텔과 같은 복합 공간에서의 대통령 동선 재설계, 투숙객 신원 검증 확대, 행사장 후면 공간 통제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테러 대응 시스템의 정보 수집 방식, 소셜미디어, 상극단화 조짐 포착, 총기 입수 경로 추적, 고학력 비전형 범죄자의 급진화 경로 분석 등도 수사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물리적 경호 실패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내부의 신뢰 붕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더 이상 동료 시민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 진영의 승리를 국가 파멸로 느끼는 정서가 계속되는 한 보안 장벽은 높아질지언정 사회적 안정은 회복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제적 반응 또한 중요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곧 미국의 국가적 안정성과 리더십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체계와 정치적 일관성을 주시할 것이며 적대국들은 미국 내부의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해석하려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직접 이란과의 전쟁 맥락을 언급한 만큼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 폭력 사건임에도 국제정치의 언어 속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외부 적대 세력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에서 총격 위협을 받는 장면은 지도력의 결연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취약함을 드러내는 이중적 이미지가 된다. 트럼프는 전자를 강조하려 하겠지만 국제사회는 후자 또한 주목할 것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개인에게도 깊은 심리적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려 해도 반복되는 암살 시도는 인간에게 본질적 공포를 남긴다. 그는 스스로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 속에는 과장과 정치적 연출이 섞여 있을지라도 실제적 공포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자신의 일정, 이동, 공개 행사, 군중과의 접촉, 심지어 상징적 자리에서의 연설까지 모든 순간이 잠재적 위험으로 바뀌는 경험은 지도자에게 심리적 긴장을 축적시킨다.
동시에 그러한 경험은 그를 더 공격적이고 더 숙명론적인 정치인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반복되는 위협은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차피 나는 표적이 될 운명이라는 식의 강경한 자기인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향후 언행은 이런 심리적 층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일상과 정치의 경계가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를 절감하게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원래 정치 행사는 토론과 설득, 상징과 이미지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정치 행사는 언제든 무장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전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유세장, 법원 앞, 의회 주변, 정치인 자택 인근,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참석한 기자단 만찬장까지. 이처럼 공적 공간이 점점 더 위험의 공간으로 인식되면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기보다 회피하게 된다. 공개적인 반대나 지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 모임에 참석하는 일조차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참여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정치 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장의 희생자 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정치는 위험하다는 학습 효과를 남긴다는 데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사건을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링컨을 언급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만 표적이 된다고 말한 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곧 자신의 역사적 중요성의 증거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효과적인 메시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지자들에게 분노와 연민, 자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지도자가 또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동시에 그만큼 그가 큰 인물이라는 뜻이라고 믿게 된다. 트럼프는 이런 감정의 결합을 잘 다루는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법적, 정치적, 물리적 압박을 모두 기득권과 적대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개혁자라는 서사로 전환해왔다. 반대로 반대자들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트럼프 개인 숭배나 정치적 과장으로 소비되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그들은 정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 인물의 영웅서사를 위해 사회 전체가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스스로가 과거 여러 차례 공격적 수사와 적대적 프레임을 활용해온 만큼 이제 와서 통합과 평화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상반된 반응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공감과 비난의 이분법으로 정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사회는 이미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충격적 사건조차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상반된 의미로 소비된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해석 이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는다. 대통령을 향한 총격 시도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풍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상대를 인정하고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법과 제도 안에서 싸우며 증오하더라도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는 절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그 최소 조건이 흔들릴 때 국가는 외형을 유지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위험해진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단지 이념적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그 분열이 실제 생명의 위협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득실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가 자기 파괴의 경계선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밤 8시 30분의 총성은 몇 초 만에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오래갈 것이다. 총성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순간의 공포가 남을 것이고 미국 정치에는 다시 한번 폭력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경고가 새겨질 것이다. 트럼프는 살아남았고 용의자는 체포되었으며 국가 시스템은 일단 작동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왜 한 개인은 총을 들고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을 향해 돌진했는가?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분노와 공포의 사회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미국은 과연 반복되는 정치 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적 절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세 번째 총성 뒤에는 언제든 네 번째 총성이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을 스쳐 지나간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살아남은 전사이고, 어떤 이들에게 그는 분열의 중심 인물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미국 시대 정신의 모순을 상징하는 존재다. 그러나 해석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암살 표적이 되는 현실은 결코 건강한 국가의 징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총성 속에서 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총성이 울릴수록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감정에, 설득보다 적개심에, 경쟁보다 제거 욕망에 잠식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트럼프 관련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보이는 것은 화려한 권력의 얼굴이 아니라 불신과 분노, 영웅화와 증오, 생존과 선전이 뒤엉킨 위태로운 민주주의의 초상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해석은 어쩌면 다를지 모른다. 그는 업적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응집된 인물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혐오하는 감정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회, 한 정치인의 생존과 죽음이 곧 국가의 운명처럼 과장되는 사회, 타협이 배신으로 여겨지고 선거 결과마저 생존 위협으로 느껴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정책 경쟁이 아니라 존재론적 전쟁처럼 변한다. 그리고 존재론적 전쟁의 끝에는 언제나 폭력의 유혹이 어른거린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더 높은 장벽과 더 강한 경호, 더 많은 감시와 더 거친 적대가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이 충격을 계기로 서로를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멈추자는 반성이 조금이나마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길은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에서 분노는 동원하기 쉽고 공포는 결집시키기 쉬우며 상처는 곧바로 선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역시 그 유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말하느냐,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 시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일 것이다. 한 사건의 의미는 사건 그 자체만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해석의 전쟁 속에서 다시 만들어진다. 그날 밤 워싱턴 힐튼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한 남자는 총을 들고 질주했고 경호원은 몸으로 총탄을 막았으면 대통령은 보호 속에 퇴장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미국의 현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권력은 더 화려해졌지만 더 불안해졌고 민주주의는 더 개방되었지만 더 쉽게 파괴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 지도자는 더 강력한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다. 트럼프를 향한 세 번째 총성은 빗나갔지만 그것이 겨냥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정치의 심장부, 그리고 민주주의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함께 겨누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생존의 이야기이자 경고의 이야기다. 트럼프는 생존했고 국가는 즉각 움직였으며 폭력은 일단 저지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또 한 번 경고를 받았다. 정치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언어가 증오를 정당화하며 총기가 불만의 표현 수단으로 남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늘 위협받는다. 대통령이든 시민이든 기자든 반대자든 누구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총격 사건은 단지 한밤의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미국이 스스로에게 던진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과연 이 나라는 총성보다 제도를, 증오보다 설득을, 제거보다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트럼프 개인의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요즘같이 마음마저 싱숭생숭한데 일국의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총격전이 발생하다니.
사는데 돈도 명예도 아닌 것 같다. 이 시간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